해나가도록 하는데 2주를 쉬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또 많이 잊어먹으셨나요? 공부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설명절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해봤습니다. 자, 공부를 하도록 하죠. 오늘 강의할 내용은 159쪽 나왔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요건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하나씩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159쪽에 제3장 재산세 나와 있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성격이 뭐냐? 특징이 뭐냐?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은 자,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지방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세권자가 누구냐? 요걸 배우죠. 그럼 볼까요? 지나간 취득세다 그러면 지방세에 해당하고 과세권자가 누가 되느냐?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면서 어디가 된다? 그렇죠? 도, 구세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시, 군, 구세에 해당이 되더라. 그러면 재산세는 시, 군, 구세가 되는데 서울특별시만큼은 예외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만큼은 서울에서는 25개 구가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일단 걷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단 뭐가 되냐? 구세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거둔 것 중에서 50%를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선 이걸 섞어서 다시 나누기 25 각 구별로 돌려줍니다. 그럼 뭐예요? 강남 3구처럼 재산세 수입이 많은 구청에서 걷어가지고 조금 재산세 수입이 낮은 구에다 돌려주니까 조금 형평성에 맞는 얘기죠.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일단 구청에서 거두니까 뭐가 된다? 구세. 그러나 서울특별시로 보내주니까 특별시세도 된다. 그래서 서울만큼은 특구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건 서울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지방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태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그럼 여기서 딱 팁이 나오죠. 취득세도 특별시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재산세도 특별시세가 되는 거고, 등록면허세만 특별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 한번 딱 나왔어요. 특별시세가 아닌 것은 해갖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등록면허세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거 말고도 특별시세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세에 해당하는 것은 많지가 않으니까 등록면허세만 꼭 알아두면은 답 찾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럼 다른 건 특별시세가 어떤 거 있다? 신경 안 써도 돼. 요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 중에서 뭐만 신경 쓰면 된다? 등록면허세만. 등록면허세만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진 다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는 것 얘만 신경 쓰면 돼요. 자,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시군구세다. 서울은 서울특별시세, 그 다음 구세가 되더라. 서울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실질 과세의 원칙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은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의 현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공부라는 건 등기부예요. 등기부상엔 농지로 돼 있어. 근데 사실상 잡초가 우거져 있어요.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럼 공부상에는 농지야. 사실상으로는 농사를 안 짓고 있어. 다를 경우에는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의 현황. 따라서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나대지 잡종지로 봐서 세금이 비싸다는 얘기죠. 바로 요 놈입니다. 해서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의 현황. 근데 이게 올해 조금 수정이 돼 있어요. 일부는 다를 때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나 그건 비중이 없으니까 오늘은 얘만 정확히 알면 돼요. 정리. 공부상의 등재와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이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에 또 나옵니다. 겹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니까 개인 간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중에 하루 기준일을 선포했어요. 그 기준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 기준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날이 언제가 되냐? 이건 고정이 돼 있죠.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이 된다. 재산세는 항상 날짜가 애매모호하면 6월 1일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니까 무슨 징수라 한다? 보통 징수. 그럼 지방세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배우는데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가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금전납부를 해야 되지만 재산세는 물건납부, 물납도 되고 그 다음 2번 이상 나눠내는 분할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물납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조세는 못 분이 없다. 재산세. 요건 마지막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이 있다. 우리가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부담이 돼서 만든 제도가 세부담 상한이에요.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이만큼 냈으면 올해 아무리 집값이 급등됐다 하더라도 상한선이 있다는 것. 따라서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숫자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다. 재산세 때도 배우고 종부세 때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소액징수 면제다. 액수가 적으면은 징수를 포기한다. 소액징수 면제. 요거는 우리가 뭘 뜻하느냐? 재산세는 때 되면 고지서 발부됩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부 비용이 2,000원이 들어가요. 그럼 2,000원이 안 되면은 걷어봐야 적자가 되겠죠. 따라서 거들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은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나니까 징수를 포기하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소액 징수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날라오는데 바로 요거 포인트죠. 가끔 나옵니다. 먼저 과세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과세 대상부터 해드릴게. 과세 대상은 5개가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있는데 고지서가 몇 장이 발부가 되냐? 이게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토지다 그랬으면은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1장의 고지서. 꼭 이건 알아둬야 돼요. 기본.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는데 물건에 따라 고지서가 달라요. 토지다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 토지가 2필지가 있다, 3필지가 있다 필요 없어. 합산을 해서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1장의 고지서. 이거는 물건이 여러 개 있더라도 그 소유자 명의로
소유자 명의로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 한 장. 요건 인세 개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합산.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물건별로 따로따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고지서, 그러니까 여러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 이건 소유자 필요 없어요. 어떤 물건이냐,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물세 개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날라올 때 토지만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나머지는 각각의 고지서가 나오는데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 자,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없잖아. 배 있어요? 없어요. 집 있어요? 있어요. 상가 건물,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일반 상가 건축물, 공장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주택은 제외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상가 건물 없어.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해서 최근에 나온 시험 중에 주택이 많이 나오죠. 주택은 합산하여 한 장의 고지서 발부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각각의 고지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주택은 꼭 알아둬요. 여러분이 남양주시에 아파트가 3채가 있다. 그럼 고지서 몇 장 나오겠어요? 3장이 나온다. 꼭 명심해. 남양주시에 땅이 여러 필지가 있다. 그럼 몇 장이 고지서? 한 장 합산해서 나온다. 꼭 두 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끝. 요 특징은 다 알아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끝날 때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해서 특징. 자, 여러분 교재 159쪽 나와 있는 것 하나씩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은 1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재산세 성격 나와 있습니다. 재산세 성격에선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고요. 뒤로 넘어가면 2번 보세요. 2번 금방 설명한 거죠. 재산 소유 2번 봅니다. 재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재산별 개별 과세하는 동그라미 물세이나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 합산 과세되는 인세가 된다. 좀 허전해요. 그래서 인세 옆에다가는 빈칸에 하나 써놓으면 되죠. 한 장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그 다음 물세 위에다가는 각각 고지서 이렇게 써놓으면 한꺼번에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2절 과세권자와 납세지가 나와 있는데 과세권자다 그러면 자 설명한 거니까 1번 직접 보죠. 1번 보면은 재산세는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밑줄 시, 군, 구 그것만 하시면 되죠. 시군구세.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치도 자치시는 자치도 자치시가 과세권자가 되겠죠. 다만 서울특별시 두 번째 줄이죠. 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의 경우에는 재산세 괄호 건너뜁니다. 재산세 괄호 건너뛰고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특별시세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죠? 서울특별시는 일단 구청에서 걷어가지고 50%를 어디로 보낸다? 서울특별시로 보낸다. 그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에서 관리가 되니까 특구세가 된다. 끝.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납세지. 납세지는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점 지방세예요. 지방세는 물건이 있는 곳,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가 된다. 취득세도 소재지, 등록면허세도 소재지, 재산세도 소재지가 된다. 따라서 박스에 보면은 다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소재지. 소재지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 소재지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나와 있는 것은 요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죠. 납세의무자는 뭐냐? 원칙이 뭐가 있느냐? 요거예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그럼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재산세 내는 거야. 원칙 끝. 그런데 공동소유, 공유가 나옵니다. 공동소유가 나왔으면은 공동소유는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뭐라 그러냐? 지분이 있는 사람들. 지분이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지분권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자는 한 사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 그런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갑이라는 사람이 70%, 을이라는 사람이 30%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지분이 있는 사람들 갑, 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분의 표시가 없어.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왜 없을까? 같으니까 없는 거예요. 같으면 지분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은 지분이 어떤 걸로 봐라? 균등한 걸로 본다. 똑같다는 걸로 봅니다. 항상 시험에 지문이 틀리게 안 나와요. 그대로 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도 지문이 고정적으로 힌트가 꼭 주어지니까 이거 찾는 연습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공유 재산이다. 한 사람 여러 사람 뭐라 그래요? 지분권자. 지분이 있는 사람. 지분이 없는 사람은 세금 낼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왜 없을까? 똑같으니까 없는 거죠. 똑같을 땐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거 신경 쓰세요. 주택이 있는데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입구가 필요하겠죠. 요 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속 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다 알아둬야 될 것. 땅 중에 농사 짓는 땅, 농지,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주택 두 가지는 세금이 쌉니다. 그러면 부속 토지는 주택에 어떻게 한다?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주택을 들락날락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입구니까 이거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와 건축물을 합해서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 토지는 무늬만 토지야.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주택분 재산세. 따라서 그냥 토지다. 세금이 비싸. 주택에 포함된다. 주택이니까 세금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주택이다 그러면 건물만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 이것도 우리가 주택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이게 나오는 게 건축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대. 그러면 건물은 갑의 소유고 땅은 을의 소유다.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재산세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야. 사람이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재산은 하나뿐이 없는 거야. 몇 분이 없는 거예요?
주택 하나만 있는 거란 얘기죠.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나?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야. 재산세는 재산, 주택 하나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헷갈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사람하고는 관계없다. 만약에 지분 쪼개기를 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100명이야. 토지의 소유자가 100명이야. 그럼 200명이니까 세금 계산을 200번 해야 된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산은 하나야. 사람은 필요 없어. 재산은 주택이니까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합산을 해줘. 하나의 주택이니까 여기에다가 세율은 주택의 세율을 곱해줘. 주택 하나니까. 그러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물건은 하나야. 따라서 주택과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을 해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다 주택의 세율을 곱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이 100원 나왔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세금은 100원이야. 100원 나온 것을 사람 수 두 사람에게 안분 나눠줘야 되겠죠. 야, 100원이 나왔어. 우리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은 한 번 계산해. 한 번 나온 세금을 소유자별로 나누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나눌 때는 항상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나눌 때는 건물의 시가 표준액, 토지의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 시가 표준액이 뭐라고 배웠죠? 시가 표준액. 전국의 땅값, 전국의 집값을 표준 낸 금액이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또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내가 신고해야 돼. 그렇죠? 그걸로 세금을 계산해. 그런데 고지서 날라올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내가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그럼 나는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세금 계산했냐 이거야. 신고 안 한 걸 대비해서 전국의 표준 금액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시가 표준액. 다시 강조합니다. 신고한다. 그럼 내가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돼.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는 이미 세금이 계산돼서 와. 그럼 신고 안 했는데 정부는 어떤 금액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입니다. 항상 그 개념 알아야 쉬워. 그래서 얘도 고지서 날라오니까 무슨 비율로 안분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그러나 세금 계산은 몇 번 해야 된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좀 이따 또 배웁니다. 첫째, 부속 토지는 토지가 아니야. 어디에 포함된다? 주택에 포함한다. 꼭 알아야 돼. 꼭. 양도소득세도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은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나눠줘야 된다. 끝. 요거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 다음 공유재산이면 여러 사람 지분권자. 그 다음 부속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물건은 몇 개로 포함된다? 하나, 주택으로 본다는 것. 그래서 소유자와 관계없이 일단 세금은 주택에 대한 세금만 계산해. 일단 계산한 다음에 나온 금액을 소유자별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는 걸 안분 계산이라고 하는데
무슨 비율로 안분 들어간다? 시가 표준의 비율로. 중요한 얘기를 해서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이야. 사실상 소유자야. 끝. 이거면 되는데 뭐가 있느냐? 의제 납세 의무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의제 납세 의무자라는 건, 의제라는 말은 간주한다는 얘기죠. 간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야. 끝. 그런데 의제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로 간주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의제 납세 의무자, 다른 말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용어 이해가요? 원칙이 사실상 소유자야.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건 큰 의미 없어요. 간주한다. 그럼 뭐가 되느냐? 미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공부상의 소유자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그럼 볼게요. 매매를 했다. 개인 간에 매매가 됐다 그러면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팔았다. 매매. 그러면 갑은 팔았으니까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은 매수인 취득세 신고해야 되겠죠. 그죠? 신고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해 가야 돼. 그런데 신고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수인. 매수인이 사왔으니까. 취득세 신고하면 요 사람 명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신고를 하면은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된다? 을 매수인이 된다. 근데 얘도 신고 안 하고 얘도 신고 안 했어. 그럼 매매가 됐는지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 에? 다시 매매를 했는데 신고를 했어. 얘는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얘는 취득세 신고했어. 그럼 취득세 신고했다는 건 이전 등기 해갔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지. 신고했으니까, 이전했으니까. 근데 얘도 신고 안 했어. 양도소득세. 얘도 취득세 신고 안 했어. 그럼 매매가 됐는데도 정부가 매매됐는지 알아, 몰라? 지들끼리만 돈 주고받은 거야. 이전도 안 해갔어. 그럼 고지서가 명의가 지금 누구로 돼 있어? 갑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매도인.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럼 고지서 누구한테 가? 그렇지. 바로 신고를 안 했으면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갑으로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만은 신고 안 했을 경우의 매매는 정부가 매매된 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공부상의 소유자. 그러니까 실제로 돈은 주고받았어도 이전 등기가 안 해갔으니까는 매매가 됐는지 정부가 모른다 이거야. 그럼 누구한테 보낸다? 매도인한테 보내죠. 그럼 매도인 억울해 안 억울해? 예건데 나 잔금 다 받았는데 재산세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오니까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 야, 나 저 팔았는데 제가 이전 등기 안 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재산세 내야지 왜 나한테 고지서 보냈냐 이거야. 억울하잖아.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올해 개정됐습니다. 따끈따끈한 거. 뭐냐면은 매매가 됐어. 매매가 됐는데 얘가 이전을 안 해갔어. 이전을 안 해갔으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을인데 이전 안 해갔으니까 정부가 몰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 갑에게 보내요. 갑은 억울하다 이거야. 이미 얘 걸로 넘어갔는데 소유권이. 왜냐하면 돈 다 받았어. 내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일부러 이전 등기 안 해갔다 이거야. 신고 안 했다 이거야. 그럼 억울하니까 이걸 구제해 주기 위해서
신고할 기회를 줍니다. 신고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거야.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얘 거야. 봐, 매매계약 써봐. 계좌이체 송금 들어온 거 봐. 나 얘한테 파는 거야. 얘가 신고 안 해갔어. 라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들통났죠.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가 날아간다? 매수인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잘한 거야. 이게 개정이 됐어요. 10일, 요게 15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10일에 신고하라. 이따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15일로 연장이 됐다.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따끈따끈한 개정된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야. 자, 요번에 뭐가 있느냐? 종중재산. 산이 있어요. 요게 김해 김씨 문중재산이야. 근데 갑순이 개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는 갑순이 걸로 돼 있고 사실상 소유자는 김해 김씨 문중이란 얘기죠. 일단 결론이 이거야. 그럴 때 얘냐 이게 문제죠. 갑순이가 야 신고해요. 야 이거 이름만 내 거지 내 거 아니야. 우리 김해 김씨 종중 거야 라고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고지서 날라가요? 김해 김씨 사실상의 소유자. 그런데 갑순이가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명의는 갑순이 걸로 돼 있어. 그럼 이게 사실상의 김해 김씨 문중 거라는 걸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 갑순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말 이해가요? 그래서 똑같아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지만 신고 안 하면 뭐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갑순이가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종중 거야. 라고 신고할 기회를 줍니다. 아까 매매처럼 정부가 종중재산인지 모른다 이거야. 이걸 갑순이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야 네가 억울하면은 신고해. 그러면 과세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라고 그랬죠? 15일 이내.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김해 김씨 문중 거야. 증거자료 갖추어서 신고하면 명의는 얘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김해 김씨 문중이니까 얘한테 고지서 보낸다는 얘기야. 말 이해가시나? 그러니까 결론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고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과세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공부상으로 돼 있는 사람이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사실상 소유자는 따로 있어 라고 신고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서로 다를 때만. 뭐가 달라? 사실상의 소유자 따로 있고 공부상의 소유자 따로 있을 때 공부상의 소유자가 불이익 받기 싫으면 신고하라 이거야. 한 번 더 할게요. 상속이다 그러면 요거죠. 자 뭐가 있느냐?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남이가 아파트 받았어. 2남이가 상가 받았어. 3순이가 농지를 받았어. 야 나 아파트 받았어. 신고합니다. 야 나 상가 받았어.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 누가 됩니까? 상속인 각자가 되겠죠. 이거 내가 소유자니까.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으면은 이 재산에 관한 것은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냐 이거야. 1남이가 뭐 받았는지 신고 안 했어. 2남이도 안 했어. 3순이도 안 했어. 그러면 누가 고지서 받아야 되느냐? 다른 것들은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지만 공부상의 소유자가 이미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대표자를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인데 얘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자. 누가 됩니까?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를 얘기합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둘 이상이면은 나이 순으로 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항상 얘기했죠.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배우자가 되죠. 배우자가 1.5니까. 그럼 배우자가 2명이다.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 내기 그러니까 자식들이 1대1대1 똑같잖아. 자식은 다 상속 지분이 1대1대1이죠. 똑같을 경우에는 나이 순이니까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장남에게 보내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나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사실상 이거는 저기 둘째한테 주기로 한 거야 라고 신고를 한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이것도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로 개정이 됐다. 그러니까 어떨 때야? 매매, 종중, 상속처럼 사실상의 소유자와 다를 경우에는 항상 신고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야. 그럼 대부분이 누가 신고합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신고하는 거죠. 야, 등기부상으로 내 이름 돼 있지만 이거 내 거 아니야. 사실상의 주인이 따로 있어 라고 신고하면은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고지서 보내고, 신고 안 하면은 등기부상의 소유자한테 보낸다는 것. 끝. 자, 정리할게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의제 납세 의무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상의 소유자.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어떨 때? 매매하고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상속받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요, 항상 얘가 나와. 매매 꼭 나와요. 그리고 뒤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다음에 공부상의 소유자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만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신고하는 경우는 잘 안 나와. 왜?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칙이니까. 의제 납세 의무자는 원칙이 아닌 경우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아닌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요거죠. 요것도 잘 봐야 돼요. 국가와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국가와 할부 계약을 맺었대. 쉬운 말로 국가 걸 내가 사는 거야. 할부로. 그러면 국가 소유를 할부 계약만 맺고 무상으로 사용, 개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잘 봐. 이렇게만 이해하면 아주 편해요.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개인이다. 누구 거는 필요 없어. 개인이 사용해. 그럼 두 가지가 있죠. 공짜로 사용하느냐, 유료로 사용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먼저 신분을 보죠. 서로 매매가 끝났다. 매매가 끝났으면은 매도인, 매수인이 되죠. 그런데 할부 계약만 맺었어. 할부 계약만 맺었으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신분이 뭐가 되느냐? 매도 계약자, 매수 계약자 신분이 되는 거죠. 잔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자 신분이야. 그럼 국가 걸 개인이 공짜로 사용해. 국가 걸 개인이 공짜로 사용하면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잖아. 공짜로 쓰니까. 미안하니까. 원래 국가는 비과세인데, 국가 소유는 비과세인데,
개인이 공짜로 쓰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세금은 내가 낼게. 내가 누가 된다? 매수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말 이해 가셔? 노노노. 보죠. 요번엔 국가 거를 개인이 유료로 사용해. 돈 주고 사용해. 사용료 줬다 이거야.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사용할 때 공짜로 쓰면은 미안한다.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매수계약자. 그런데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뒤에 또 나오는데 그거까지 미리 해드릴게. 요번에 거꾸로야. 개인 소유야. 이거를 국가가 사용을 해. 그럼 국가가 사용하는데 무료로 사용을 해. 무상이죠, 무상. 그럼 사용하는 사람이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잖아. 내가 낼게. 내가 내는데 내가 국가야. 국가는 뭐가 된다? 비과세. 그런데 유료로 사용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럼 네가 내. 네가 개인이니까 뭐가 되죠? 과세가 된다는 얘기지. 네가 세금 내야지. 네가 납세 의무자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 공짜로 쓰면 미안해.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해. 요 개념 이해 가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 지문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와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받았으면은 미안해. 내가 낼게. 매수계약자. 유료로 사용하면은 안 미안해. 네가 내. 국가니까 뭐가 된다? 비과세. 요거는 맨 나중에 비과세 때 또 나옵니다. 미리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 보류지는 세법에서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오늘 채비지 보류지 정리할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 개인이야. 그런데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내 땅이 필요로 해. 또는 내가 사업 비용을 부담해야 될 상황이야. 돈이 없어. 갖고 있는 땅으로 퉁쳤어. 퉁. 누구한테?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야, 사업 시행자야. 이 땅이 있는데 나 사업 비용 없어. 이걸로 퉁치자. 퉁치자. 그럼 요 땅을 채비지로 충당, 퉁쳤다 이거야. 충당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충당은 퉁친 거야. 돈 대신에 땅으로 퉁쳤어. 짜네 안 짜네? 짠한 거야.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야. 이런 경우는 갑이 소유권이 넘어갔어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채비지 충당, 퉁쳤다, 짠하니까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명의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돼 있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채비지, 보류지가 나왔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얘뿐이한데. 얘 명의로 이전해 갔으니까 나중에 되면은 재산세 누가 내야 돼? 사업시행자가 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그럼 채비지, 이건 뭐냐 하면은 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갖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야, 그 땅 가만 내비둬.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공사비 줄 거야. 그럼 채비지, 보류지가 되는 거죠. 일단 보류해. 그럼 보류지가 되는 거고.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명의로 갖고 있느냐. 사업시행자 명의로 받아뒀다 이거야. 그럼 사업시행자가 매년 뭘 내야 된다?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런 다음 땅만 있으면 안 되겠죠. 공사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채비지 매각이 나와요. 팔았다 이거야. 누가 팔았어? 사업시행자. 그럼
나중에 양도소득세는 누가 낸다? 사업시행자가 내는 거야. 그러니까 채비지가 양도에서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는데 재산세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명의가 돼 있는 사람.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 그랬죠? 사업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로 정하면은 사업 시행자가 돼야 된다. 그다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귀속이 불분명이다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 요거예요. 주인이 소유자가 행방불명됐어. 근데 세금은 걷어야 된다 이거야.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된 땅이 있어. 근데 공무원이 갑 찾으려고 수소문해도 주소지에 가도 없고 그 사람을 본 사람도 없대요. 근데 땅은 있어. 사람은 없지만 땅은 있어. 이럴 경우에 땅에 대한 걸 누가 세금한테 걷어야 되느냐? 자, 방문하니까 한 사람이 여기서 농사 짓고 있어. 당신이 갑이냐? No, 나는 을이다. 그럼 갑을 만나봤냐? 주인 한 번도 못 봤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공무원은 사무실에 가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요. 통화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되죠. 야, 이거 갑의 소유인데 갑이 없어. 근데 지금 네가 사용하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재산세는 네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유자가 없어진 거야. 그럼 재산세 누가 내야 된다? 사용하고 있는 사람. 누가 되겠죠? 사용자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요거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그리고 출제가 안 됐으니까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이 있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을에게 부탁을 하죠. 야, 을아, 3년만 관리 좀 해줘. 내가 어떡한다? 수수료 넉넉히 줄게. 그럴 때 갑을 뭐라고 얘기한다? 위탁자. 을을 뭐라고 그런다? 수탁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취득세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 취득세 배웠잖아? 그럼 재산세도 누가 내야 된다? 위탁자가 돼요. 그러니까 신탁재산은 다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된다? 위탁자가 된다는 것. 재작년까지는 수탁자였어요. 옛날 책을 보면 수탁자로 돼 있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탁자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신탁재산이 나왔다. 그러면 다 납세 의무자 누가 된다?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뭐 당연하죠. 취득세랑 똑같아. 수입하면은 누가 취득세 냅니까? 수입하는 자. 재산세 누가 냅니까? 수입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신탁재산과 수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똑같다는 것. 그 다음에 얘는 올해 신설된 거예요. 올해 신설됐는데 뭐냐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에 종결까지의 파산재단 망했단 얘기예요. 망했을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 내야 되느냐?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 해서 얘는 올해 추가가 된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 여기 9가지에 나온 게 납세 의무자야. 나오면 이 안에 답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만 잘 찾으시면 되겠죠. 요것은 여러분들이 교재가 160쪽 맨 밑에 네모 2번에 납세 의무자부터 162쪽 3번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박스 맨 밑에 기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있죠. 1번은 동그라미 치세요. 수입, 요거야. 수입. 그러면 수입하는 자. 찾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요거요. 2022년 신설안이라고 돼 있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밑줄 파산재단. 파산재단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럴 땐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찾았나요? 여기까지예요. 중간에 있는 건 내가 밑줄을 안 쳐드렸어. 왜? 10분간 쉬는 시간에 저만 쉬고 여러분은 밑줄 치기 연습하라고. 응? 자, 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일부러 농담 하나 안 하고 첫 시간을 했어요. 왜? 지겨우라고. 설 때 지겹게 놀았으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을 거야. 적응하기가 첫 시간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정신없지, 막 날씨는 춥지, 안에는 뜨뜻하지, 졸음은 오지. 그렇죠? 다 이해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러분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푹 수면에 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신없이, 나보고 정신없이 고맙다고 절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라고 내 얘기 못하겠지만은 너무 절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한 분은 눈까디 짚고. 그래서 첫 시간 고생했고요. 오늘이 저 첫날이죠. 어제까지 쉬었잖아요. 어제도 나왔어요? 오? 에? 그럼 어제 나온 분은 누구고 안 나온 분은 누구요?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 그래요. 고생하셔서 제가 해드릴 게 요것뿐이 없네요. 자, 163쪽에 하나만 밑줄 치고 넘어가죠. 신고의무 4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올해 개정됐다는 것. 신고의무 대상자 첫째 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된다. 15일. 15일에 동그라미 치세요. 작년까지 10일이었다가 15일로 개정이 됐다는 것. 163쪽 맨 위에요. 163쪽 맨 위에 양괄호 1번 신고의무 대상자 바로 밑에 돼 있죠? 10일이 아니라 15일. 어떤 거냐?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한 밑줄 공부상의 소유자. 요건 매매를 뜻한다고 배웠죠. 매매. 그 다음에 2번 상속 동그라미 밑줄 주된 상속자. 3번 밑줄 사실상 종중재산의 공부상의 소유자. 4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그럼 수탁자는 공부상 명의가 돼 있죠.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위탁자 거야 라고 신고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네 가지. 그 다음에 5번은 내비로 두고요. 6번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됐으면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거기 아까 얘기했죠. 그게 올해 개정안이 신설안으로 나왔다는 것. 이건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요거예요. 잘 들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뭘 적용한다고 그랬죠? 사실상. 그런데 여기서처럼 사실상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어떨 때?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공통점 이거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있고 사실상 소유자가 있는데 공부상의 소유자가 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사실상 소유자 따로 있어. 그러면 신고할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요 두 가지 말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공부상으로 고지서 날라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불이익 받을까 봐 신고할 기회를 주는 거야. 일러라 이거야. 진짜 주인이 누군지.
불안해 죽겠네. 1시간 동안 나 뭐 했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과세대상 자산 요거 신경 써야 됩니다. 금방 설명한 게 반복되는 과정이죠. 좀 쉬었다 할까요? 네.